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30대 유부녀입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사실 제 이야기는 어디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굴곡도 많고 가슴 아픈 순간도 있었죠. 전 어릴 때부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믿어왔어요. 가족이란 서로를 끝까지 믿어주고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살다 보니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더군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건 가족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이상형은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빠는 제가 26살 때 병으로 돌아가신 분이셨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분이었죠. 아빠는 성실하고 따뜻하며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진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같이 나가셔서 채소 장사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도 저녁이 되면 꼭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걸 잊지 않으셨어요. 엄마랑 저랑 앉아서 아빠 얘기를 듣다 보면 오늘 하루 있었던 속상한 일이나 피곤함 등을 잠시 잊어버리고 가족이 주는 따뜻함에 마음이 녹곤 했죠. 아빠는 늘 항상 바빴지만 가끔씩 시간이 나면 그 시간을 온전히 가족을 위해 쓰시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엄마랑 저랑 셋이서 놀이공원에 가거나 소풍을 가곤 했어요.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한테는 그 순간들이 다 보석 같은 기억이랍니다. 어릴 때 놀이공원에서 같이 탄 회전목마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아직도 눈에 선하고 제가 놀이기구를 타면 제 손을 꼭 잡고 아빠가 있으니 괜찮다고 하시던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나중에 결혼하면 아빠 같은 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대학교 때 드디어 아빠처럼 성실하고 착한 남자 선배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게 지금 제 남편입니다. 남편을 처음 봤을 때 그냥 느낌이 딱 왔어요. 아, 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죠. 남편은 진짜 열심히 살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려고 밤새 공부하고 아침엔 또 어김없이 강의에 출석하는데 한 번도 지각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동기들이 과제나 공부 때문에 도움을 청하면 늘 시간을 내서 설명해주고 자신보다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몰래 밥도 사주곤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1년 동안 남편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매일같이 밥 먹자고 하고 같이 공부하자고 하면서 조금씩 다가갔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점점 절 편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드디어 제가 먼저 고백을 했어요. 처음엔 남편은 자신이 연애할 처지가 아니라고 저의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장학금을 유지하려고 공부에 몰두하느라 연애할 여유가 없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고 여전히 남편을 쫓아다니면서 함락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백을 한 이후 남편은 제 짝사랑을 포기시키려고 일부러 냉랭하게 대할 때도 있었지만 전 오히려 더 열심히 마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몇 번이고 고백을 반복했고 결국 남편도 저의 진심을 받아들였어요. 저희는 마침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어렵게 연애에 성공하고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데이트할 때마다 작은 일에도 웃음이 나고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벅차오르던 시절이었죠. 남편도 절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고 저도 남편에게 모든 걸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미래를 꿈꾸면서 하나씩 계획을 세워나가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사회생활에 익숙해질 나이가 되자 저는 서서히 불안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남편은 제 나이가 꽉 찬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도 결혼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키려 들지 않았고 가족조차 제대로 소개해주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더군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서 결국 참다 못해 말을 꺼냈어요. 도대체 오빠는 언제쯤 나랑 결혼할 생각이야? 나도 이렇게 오빠를 재촉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아무 말도 없으니까 나도 불안해. 지난달에 혜진이도 시집 갔어. 내 친구들은 벌써 3분의 2가 결혼했단 말이야.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뭘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건데? 난 진짜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해. 2년 전부터 오빠가 결혼 얘기 꺼내주길 기다렸다고. 내 상황이 좀 그래. 알잖아. 우리 집에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고 생활비도 내가 부담하고 있어서. 결혼 준비할 돈이 솔직히 모자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 결혼하고 나서 같이 모으면 되잖아. 내가 오빠한테 집 해오라고 해. 억대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해. 우리 둘이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도 내가 좀 더 준비가 돼야 너한테 떳떳할 것 같아서 그랬어. 최소한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되고 싶어서. 오빠 진짜 바보네. 그런 것 때문에 나한테 지금까지 결혼하자 말 못했던 거야?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오빠랑 함께하는 거야. 돈이 좀 부족하면 어때? 오빠가 나한테 떳떳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게 중요해. 남편이 저에게 섣불리 결혼하자는 말을 못했던 이유에 대해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남편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던 거겠죠. 전 꼭 물질적으로 준비될 필요 없다고, 우리 둘이서 같이 시작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남편도 저와 결혼할 마음을 먹게 되었고 드디어 예비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뭔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쭉 훑어보시더라고요. 마치 저를 평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데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대화 내내 나일선 질문을 던지시고 제가 대답할 때마다 미묘하게 흠을 잡으려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절 신문하듯 질문하던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마침내 결론을 내리듯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결혼하는 건 뭐 상관없다.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살아야지.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매달 70만 원씩 우리 집으로 보내야 한다. 그것만 지켜주면 결혼 허락하마. 예? 70만 원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둘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집 사정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지금까지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결혼까지 시켜주면 효도를 좀 해야지. 엄마도 참, 오늘 처음 인사하러 온 사람한테 왜 그런 말을 해? 예, 나중에 가서 이런 소리 하면 그게 더 분란거리 되는 거야. 확실하게 초장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맞지. 그래도 꼭 돈 얘기를. 아니야, 오빠.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오빠랑 결혼하고 나서 매달 70만 원을 보내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 그걸로 나도 좀 숨통이 트일 테니 너희 둘이 결혼하려면 이 조건은 꼭 지켜야 한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고 어떻게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죠. 그렇게 느끼면서 왜 그 터무니없는 조건을 받아들였냐고요? 그때 전 점점 시집가는 친구들을 보며 결혼 정년기를 넘길까 두려웠고 또 연애만 질질 끌다가 남편과 결혼하지 못할까 봐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절박한 마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고 기가 막힌 일이었지만 그때 저는 남편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어찌저찌 정년기를 아슬아슬하게 넘기지 않고 결혼에 성공했고 남편은 매달 시어머니께 70만 원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약속하고 결혼한 거니까 내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금액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아예 일을 안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따로 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일이 있었어도 남편의 돈을 아껴 쓰신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생계가 힘들거나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노는 돈이 필요해서 쓰는 것 같았어요. 저랑 남편도 못 가는 해외여행을 참 자주도 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깨깨오톡 스토리를 보면 거의 분기마다 일본 여행을 다녀오시고 취미생활도 아주 잘 즐기며 사시는 것 같았어요. 그걸 보면서 점점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고 결국 남편에게 70만 원을 50만 원으로 줄이자는 제안을 하게 됐어요. 저는 매달 7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보내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받던 돈을 안 받게 되시면 시어머니가 마음이 상하실 것이고 50만 원이나 70만 원이나 큰 차이가 아니니 조금 더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말했죠. 저는 그 말에 화가 나서 20만 원 차이가 작은 돈이 아니라고, 우리도 아껴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하겠다고 하면서도 시어머니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냐며 우리가 도와드려야 한다고 했죠. 결국 저와 남편은 그날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열이 받은 저는 친정엄마에게 불평을 하러 갔어요. 엄마, 나 이번엔 진짜 못 참겠어. 시어머니한테 매달 70만 원씩 계속 보내는 거 너무하잖아. 내가 줄이자고 해도 남편은 안 된다고만 해. 진짜 화나 죽겠어. 아휴, 얘 진정 좀 해봐라. 사부인 입장도 생각해야지. 그렇게 받던 돈이 갑자기 줄면 당연히 속상하지 않겠어? 그리고 사부인이 나이도 드셨는데 일하신다고 해도 얼마나 벌겠니?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 아니야? 똑같이 나이 드셨는데도 엄마는 아무 돈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계속 돈을 받으니까 너무 속상해. 윤주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한번 네가 한 행동을 잘 돌이켜봐. 얼마 전에 나이 들어서 이런 거 하나 있어야 한다면서 네가 나한테 명품백 사줬잖아. 너네 시어머니한테는 명품백 사드렸어? 너도 이런 거 보면 똑같이 안 하잖아. 엄마, 그건 다르지. 내가 번 돈에서 자투리로 남은 돈 조금씩 모아둔 걸로 산 거잖아. 아니지. 윤주야, 다르지 않아. 네 남편도 자기가 번 돈으로 보내는 거 아니니? 근데 임서방은 네가 나한테 명품백 사준 거 알아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 만약 임서방이 너한테 왜 우리 엄마한테는 안 사주고 장모님한테만 사줬냐고 따졌으면 속상해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부부 사이에 그렇게 칼같이 따지지 마.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면 결혼 생활 힘들어져. 엄마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계산적이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 내 입장만 고집하면서 남편의 마음이나 시어머니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나름대로 부모님께 잘하고 싶었던 걸 텐데 내가 그걸 이해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생기더라고요. 친정에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우리 엄마 말을 들어보니 당신 말이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제가 너무 따져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 사과를 하자 우리는 다시 사이좋은 부부로 돌아왔죠. 나중에 우리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남편은 엄마가 자기 편을 들어주며 저를 설득한 게 고마웠는지 전화를 해서 감사 인사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도움 때문에 원만하게 부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 조금씩 이해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은 저녁 식사 이후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면서 절 침실에 부르더니 갑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더군요. 남편은 계속 이렇게 월급쟁이로 살다가는 나아질 미래가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했습니다. 전 무슨 사업을 하려는 건지 준비는 되어 있는지 물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말해줬죠. 어떤 업종을 시작하고 싶고 자본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 하나하나 설명해 줬는데 자본을 모으기 위해 대출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장을 관두고 사업을 해보겠다는 남편의 말에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워낙 성실하고 뜻한 바는 무조건 이뤄내는 사람이니 저는 한번 남편을 믿고 응원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대화를 나눈 후 저는 엄마에게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투자받을 곳이나 대출받을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엄마에게도 상황을 알려드린 거였죠. 딸 내외가 뭐 하고 사는지 당연히 우리 엄마도 아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엄마와 그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며칠 뒤 엄마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엄마는 저희에게 통장 하나를 내미시더군요. 이 돈 임서방 사업 자금으로 써. 너희 아버지가 세상을 뜨면서 남겨준 재산이랑 내가 모은 돈 일부를 이 통장에 넣었어. 장모님, 아니에요.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임서방, 내가 주겠다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나. 그리고 이거 공짜 아니야. 나중에 효도 받을 생각하고 주는 거라고. 아님 나한테 효도를 하기 싫은 건가? 아니요.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 항상 더 못해드려서 죄송하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이 돈 밖에나. 그냥 투자라고 생각해. 자네도 어차피 사업하려면 투자자도 구할 거 아닌가. 장모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저도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네요. 이 은혜는 꼭 나중에 갚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엄마의 진심 어린 도움에 감격한 남편은 절까지 하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사업자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남편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남편은 엄마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초반부터 잘 자리 잡으면서 가정의 경제적 상황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나중엔 제가 따로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고 그 덕에 외벌이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경제적 상황이 되면서 아이도 가지게 되었죠. 또한 우리 부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드림하우스를 가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 집은 결혼 초부터 살던 전셋집이었습니다. 저희가 전셋집을 매매하게 된 경위는 이랬습니다. 이 집이 매우 마음에 들었던 저희 부부는 원래는 전세를 연장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을 팔 계획이라 더 이상 연장이 어렵다고 했죠. 저희도 이사 가기보다는 익숙한 곳, 그리고 마음에 드는 곳에서 계속 살고 싶었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집주인이 저희를 좋게 보셨는지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매가 성사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세로 시작했던 신혼집을 저희 집으로 만들 수 있었답니다. 남편도 엄마의 도움으로 사업이 잘 풀리고 집까지 마련하게 되니 엄마에게 더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제가 엄마와 여행을 간 사이에 남편이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어요. 제가 엄마랑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 남편이 사람들을 불러 우리 엄마 집을 리모델링해 놓은 거죠. 여행에서 돌아오고 난 후 엄마랑 같이 친정집에 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아끼시던 가구 몇 개만 빼고 다른 가구들을 싹 다 전부 새 것으로 바꾸고 벽지도 환하게 바꿔놓았더라고요. 여행에서 돌아와서 집을 본 엄마는 너무 놀라워하셨고 한편으로는 기뻐하셨습니다. 남편이 바꿔놓은 인테리어는 딱 엄마의 취향에 적합했거든요. 남편은 그동안 저희 엄마에게 감사한 게 너무 많다면서 꼭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남편의 말을 들은 엄마 눈가에 눈물이 핑 돌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어렵사리 입을 열어 남편에게 여러 번 고맙다고 하셨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참 뿌듯했고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더 커졌습니다. 남편은 이후에도 엄마를 위해 작지만 세심한 배려를 계속해 나갔어요. 엄마가 혼자 계시면서 불편해하지 않도록 자잘한 부분도 신경 써서 챙겨드리고 집에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면 먼저 알아서 준비해드리기도 했어요.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남편과의 결혼이 참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행복한 나날만 계속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더군요.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쓰러지시면서 저희 집이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고혈압 합병증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일단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지만 퇴원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원래 병원에서 처방해온 감기약도 잘 안 드시는 분이라 관리가 제대로 될까 걱정이었죠. 혹시라도 또 쓰러지실까봐 마음이 놓이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간병인을 둘까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는 분이 계시면 안심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고맙게도 간병인이라고 해도 결국 남 아니냐면서 제가 어차피 집에 있고 퇴근 후에는 자기도 케어하면 된다면서 우리 엄마를 집에서 모시자는 제안을 했어요. 남편의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사위 입장에서는 장모를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우리 엄마를 그냥 남처럼 대하지 않고 가족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저희 집에서 요양하기로 결정하고 집을 옮길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시자마자 저한테 다짜고짜 따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다 들었다. 니네 엄마가 앞으로 이 집에서 사신다며? 아니, 요새는 시가하고도 안 사는 여자들이 한 트럭이구만. 뭔데 우리 아들 집에서 니네 엄마를 모셔? 여기가 무슨 병원이냐?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세요. 니네 엄마라뇨.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그래요. 내가 니네 엄마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니? 내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 아니냐고. 내 아들이 고생하게 생겼는데. 어머님,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저도 엄마가 건강하시면 이렇게 같이 사는 것까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고혈압 합병증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이 부분은 동의했기 때문에 모시려고 한 거지. 절대 제가 남편한테 강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역정을 내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아들이 밖에서 돈을 그렇게 벌어오는데 집에 들어와서도 편히 모시고 니네 엄마, 아니 사부인 돌보라 이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무슨 니네 집 하인이니? 뭐라고요? 어머님, 아까부터 말씀이 너무하시네요. 하인이라뇨. 가족을 돕는 게 하인인가요?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것도 이해 못 해주시는 거예요? 집사람 말이 맞아. 엄마 말 너무 지나쳐. 어머머, 얘, 너 지금 며느리 편드는 거니? 하여간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집사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도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장모님은 사업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인데 나도 반대로 장모님이 힘드시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아이고, 그래. 그렇게 남의 집 자식 노릇 잘해라. 친엄마보다 네 마누라 엄마가 소중하다 이거지? 은혜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무슨 내가 은혜를 몰라. 은혜를 아니까 엄마 생활비 지금까지 대온 거잖아. 엄마가 그렇게 치사하게 나오면 나도 할 말 많아. 그럼 엄마는 내 사업에 대체 뭘 도움 줬어? 항상 내 돈만 가져갔잖아. 엄마는 나한테는 그렇게 돈 가져가면서 반대로 내가 엄마 아닌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건 못 보겠어?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생각 있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남편이 초강수를 쓰고 나오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서 씩씩대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난리를 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 자신의 뜻을 굽힐 생각이 없었고 결국 시어머니는 역정을 내면서 니네들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치면서 집에 돌아가셨죠. 저는 우리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답답했어요. 남편이 분명하게 엄마의 도움을 강조했음에도 시어머니는 그저 우리를 비난하는 데만 집중하고 계셨으니까요. 만약 남편이 단호하게 저와 엄마 편을 들어주고 철벽 방어해주지 않았더라면 전 아마 속 터져 죽었을걸요. 어찌됐든 우리 엄마는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간병을 받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저는 성심성의껏 엄마를 돌봤어요. 그런데 엄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그것 때문에 입퇴원을 반복해야 했어요. 고혈압 합병증 때문에 투병 생활을 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쯤 엄마는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마치고 난 후에도 엄마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어요. 거의 2주 동안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토하면서 시름시름 앓았죠. 엄마가 없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너무 괴로웠죠.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집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퇴근해서 저희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기에 제가 나가서 현관문을 열었죠. 문을 열자 한 손에는 기부스를 하고 멀쩡한 손으로는 진보다리를 든 시어머니가 떡하니 서 있었어요.
전 시어머니가 다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세상에,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쩌다가 기부스를 하신 거예요? 예, 내 꼴을 봐라. 당연히 안 괜찮지. 괜찮겠니? 아파 죽겠다 정말. 며칠 전에 친구들이랑 춘천에 여행 갔다가 봉변을 당했어.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졌는데 팔부터 닿는 바람에 이 꼴이 되어버렸구나. 근데 이런 팔로 혼자서 생활하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네 도움도 받을 겸 여기서 잠시 지내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잠시 지내신다니요. 남편하고 얘기는 되신 거예요? 전 그런 말 못 들었는데요. 밖에서 나오는 소리에 방에서 아이와 놀아주고 있던 남편이 나왔어요. 남편 또한 시어머니가 다친 걸 보고 깜짝 놀라며 어쩌다 다쳤냐고 물었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설명한 것과 똑같이 놀러 갔다 다쳤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집에서 지내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었고 어쩐지 모르게 화가 난 느낌이었어요. 저도 당연히 갑자기 찾아와서 여기서 당분간 지내겠다는 시어머니가 어이없긴 했지만 남편은 어이없는 걸 넘어서 굉장히 분노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요리조리 눈을 굴렸지만 눈치 없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시더니 저에게 배고프시다면서 어서 저녁밥이나 내오라고 하셨죠. 제가 다짜고짜 쳐들어와 밥 내놓으라는 시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어이없는 감정을 느끼려던 찰나. 남편이 갑자기 시어머니를 보며 저녁을 드시기 전에 준비해둔 게 있다고 말했어요. 엄마가 오시면 꺼내려고 준비해둔 것이라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게 있다니 금시초문이었거든요. 남편을 쳐다보는데 남편이 갑자기 부엌으로 가더니 뭔가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가위를 들고 나온 남편을 보니 저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왜 가위를 들고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경악스러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갑자기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더니 부엌에서 가져온 가위로 머리를 싹둑싹둑 자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고 전 깜짝 놀라 얼른 남편을 말리려고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이성을 잃은 듯 눈에 핏발을 세우며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죠. 엄마, 대체 어디까지 해야 만족하겠어? 나랑 와이프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도 아직 모자라? 또 여기서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러는 거야? 도대체 끝이 어디냐고? 여보, 갑자기 왜 이래?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화난 거야? 어머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여기서 살겠다고 해서 그래?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제발 진정하고 말로 해봐. 진정하라고? 글쎄, 당신이 우리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엄마가 날강도처럼 장모님 돈을 빼앗아 갔다는 거 알아도? 저는 순간 머리를 띵하고 맞은 듯 충격을 받았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야기해보라고 남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놓아주지 않은 채 고래고래 소리 지르듯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쓰레기 짓을 알게 된 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였는데요. 그 당시 저는 장례식 이후 제가 엄마의 짐을 정리하면서 계속 울었고 심지어 기절하기까지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남편은 이러다 사람 죽겠다며 저보고 대신 엄마의 짐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 대신 엄마의 유품들을 정리하던 남편이 우연히 통장에 든 상자를 발견하게 된 거죠. 통장 내역을 살펴보던 남편은 통장에 매달 누군가에게 돈이 송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놀랍게도 수취인의 이름엔 떡하니 저희 시어머니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를 찾아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장모님한테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매달 50만 원씩 받고 있었다고 대답하셨대요. 남편은 너무 황당해서 대체 왜 엄마한테 돈을 받았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니, 사부인은 너네 집에서 살고 난 따로 사는데 불공평하지 않니?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려면 내가 사부인한테 대신 돈을 받아야 이치가 맞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내가 사부인한테 전화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실 거면 나한테 최소 50만 원은 주셔야 서로 쌤쌤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 만약 안 들어주시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너네들한테 가서 다시 한번 따질 거라고 했어. 그랬더니 사부인이 알겠다고 하시던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했어요. 그따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고 가족 간의 분란이 없길 바래서 희생한 우리 엄마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까 봐 그 돈을 줬을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남편은 살면서 가장 크게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따졌다고 해요. 남편조차도 이렇게까지 부모님한테 화낼 수 있다는 것에 스스로 놀랄 정도로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또 기록을 갱신해버린 거였습니다. 그 일 이후 또 우리 집까지 찾아와 여기서 빌부터 살겠다고 큰소리치며 남편을 활화산 마냥 타오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들에게 이런 일을 들켰으면 잘못을 뉘우치고 당분간은 사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반성 자체를 안 하니 이렇게 무대뽀로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구제불능 시어머니는 기어코 남편을 괴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전까지는 부모한테 아들이 화를 내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부모 취급도 안 하고 짐승 보듯 하면서 폭발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었죠. 여보, 이 여자는 말로는 절대 안 통하는 사람이야. 난 그동안 엄마를 설득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별짓을 다 했어. 근데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건 말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 결국 몸으로 직접 보여줘야 정신 차린다는 소리 아니야. 아니, 정신 차릴지도 미지수지만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개념 없는 짓은 못할 거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그따위로 대하고 있었다니. 여보, 나 이제 안 말릴래. 당신 마음대로 해. 싹 다 머리 잘라버려. 뭐? 이 미친년 놈들아. 니들 진짜 정신병자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네, 어머니. 저희는 정신병자예요. 근데 정상인 저희를 이렇게 만든 건 어머님이시거든요. 모든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더 이상 말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한 짓,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에 비하면 머리를 잘리는 것도 싸게 죗값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머리를 휘날리며 저항을 하며 비명을 내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마음속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말한 대로 이래야만 시어머니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렇게 그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보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서 더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술 더 떠서 방으로 달려가 바리깡을 가지고 나와 남편을 향해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시원하게 이걸로 밀어버려. 아예 깔끔하게 해줘. 뭐, 이 정신 나간 년이 바리깡을 왜 갖고 오는데? 역시 당신은 머리가 좋아. 그래,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 아들, 이러지 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아니지. 엄마한테 그것까진 하지 않을 거지? 엄마 바보야? 이미 가위 가지고 와서 엄마 머리까지 다 싹둑 잘라놓으려고 했는데 그깟 바리깡으로 머리 미는 거 못하겠어? 난 오늘 진짜 마음 먹었어. 엄마가 정신 차릴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어.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너네들하고 같이 산다는 말 안 할게. 그냥 내가 갈게.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 시어머니 입에서 드디어 항복 선언이 나오자 남편은 드디어 부여잡고 있는 머리를 놔줬어요. 시어머니는 엉망이 된 머리카락을 부여잡고 급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전 시어머니에게 다음에 오시면 머리뿐만 아니라 옷도 싹둑싹둑 잘라버릴 거다. 그러니 다시 오실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문이 닫히자 남편은 저에게 시어머니가 다쳤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아까 짐보따리를 어떤 손으로 들었는지 못 봤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멀쩡한 손이 아닌 기부스를 한 손으로 짐보따리를 들고 가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아프면 기부스 한 손으로 짐보따리를 들 리가 없지 않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기부스도 가짜란 소리였습니다.
남편과 전 서로를 벙찐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속이기 위해 이런 가짜 연극까지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 머리를 그렇게 한 게 좀 심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동안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저지른 짓을 생각해보면 정말 저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 저희는 그동안 시어머니의 온갖 횡포와 무례함을 참아왔고 여러 번 참고 넘겨왔거든요. 심지어 엄마가 아프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우리를 힘들게 했고 돈까지 빼앗아갔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장되게 말해서 시어머니를 고소하지 않은 것만 해도 저희로서는 정말 관대한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더 강하게 대응하지 않은 게 오히려 용서해 준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떠나고 난 후 남편은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장모님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을지 생각하면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받은 것은 참 많았는데 정작 해드린 것은 별로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했어요. 특히 엄마가 아프신 와중에도 그런 일들을 홀로 감당하며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듯 아프댔어요. 남편은 그 말을 하면서 흐느꼈고 전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움을 느꼈어요. 그렇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한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이제부터 시어머니와의 연을 완전히 끊고 우리만 생각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엄마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정말 많이 지쳤고 다시는 그 여자에게 시달리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저도 시어머니가 크게 한 방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아예 부모 자식 간의 의존하길 바란 건 아니었거든요. 여보, 그동안 내가 고통받아온 걸 봐왔잖아. 평생 엄마 생활비 보내느라 허덕였던 거 기억 안 나? 그래도 아이의 연을 끊는 건 좀... 있잖아. 나 사실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우리 엄마 단순히 생활비만 다 쓴 게 아니야. 돈 때문에 큰 사고를 친 적 있어. 큰 사고라니? 대체 어떤 사고인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엄마 때문에 고생하셨어. 엄마가 팔랑귀라서 여기저기 투자한다고 돈을 날리셨거든.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당신한테 말한 것도 실은 그 돈 메꾸겠다고 투잡 뛰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거야.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난 어머님이 그 정도까지인진 몰랐지. 당신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줬으니까. 이제서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자기한테 너무 미안해. 근데 그 말까지 하면 당신이 우리 집안을 더 안 좋게 생각할까봐 그동안 말을 못했어. 여보, 난 너무 불안해. 친엄마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필연적인 거 아는데 가끔 난 우리 엄마가 그냥 감정 없이 욕망만 있는 인간 같아 무서워. 생각해봐. 우리 아빠가 그 돈을 갚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고 심지어 아픈 자기 사돈한테까지도 돈을 빌려서 썼잖아. 근데 그것에 대해 어떤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사람이면 그럴 수 있어? 난 또 우리 엄마가 무슨 사고를 칠까봐 불안해.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듣자 전 더 이상 남편 보고 연을 끊지 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자세한 사정을 들으니 왜 이렇게까지 시어머니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는 건지 이해가 갔죠.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끊겠다는 결심을 하고 시댁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의 말은 그냥 감정에 치우쳐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마지막이니 직접 보고 앞으로는 엄마를 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낫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가겠다고 했고 그렇게 둘이 시댁에 가게 되었죠. 근데 시댁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웬 여자들에게 맞고 있는 거였어요. 일단 저희는 시어머니를 감싸면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죠. 의절을 하러 온 거라고는 해도 사람이 저렇게 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는 노릇이니까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치고 있는 여자들에게 대체 왜 이러시냐고 물었어요. 아주머니들 왜 이러세요? 어떤 일 때문에 엄마한테 화나신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여러 명에서 폭력을 행사하시면 안 되죠. 엄마?
그럼 자네가 전현 아들이요? 네, 그렇습니다만 대체 무슨 일이시길래 이러시는 겁니까? 그럼 자네가 엄마 대신 우리 돈을 내줘야겠는데? 저 여자가 우리 돈을 가져갔다고, 어? 그래. 우리가 전혀 잡돌이 안 하길 원하면 아드님이 대신 내주쇼. 그럼 우리가 아드님 입장을 봐서라도 그냥 갈라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저와 남편은 그 아줌마들에게 무슨 이야기인지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어요. 진상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행 계모임에서 총무를 맡고 계셨는데 어느 날 회원들이 시어머니가 그동안 계모임 돈을 몰래 야금야금 손댔던 걸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추궁하려고 하자 눈치 빠른 시어머니가 잠적을 해버렸대요. 계모임 회원들은 대체 시어머니가 어디로 증발해버렸는지 알 수 없어 갑갑해하고 있었고 이걸 고소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이었다고 해요. 그 상황을 파악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왔는지 그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잠적을 하고 있을 동안 저희 집을 은신처로 삼으려 했던 거죠. 혹시 몰라 계모임 회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시어머니 집 주변을 망봤고 일부러 시어머니가 방심하도록 집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숨어 있었다고 했어요. 방심한 시어머니가 잠시 집에 들어갔다 다시 나가려다가 결국 계모임 사람들에게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랑 장모님이 주신 돈으로는 부족했어요? 저한테 70만 원 가져가고 장모님한테도 50만 원이나 가져가 놓고 또 남의 돈을 탐냈다고요? 아유, 뭘 탐내? 난 조금만 썼다 다시 채워놓으려고 했다니깐. 이 양반들아, 내 말 들어보지도 않고 머리채 잡고 난리치고 말이야. 야, 니네들 내가 싹 다 신고해버릴 거야. 오냐?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우리도 너 고소해버릴 거다. 횡령 혐의로. 무슨 그깟 계모임 돈 쬐끔 썼다고 고소 타령이야? 엄마는 진짜 반성이라는 걸 안 하시네요. 엄마, 저 오늘 마지막으로 엄마 모습 보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순간까지도 엄마는 추한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마지막이라니? 더 이상 엄마를 볼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전 이제 엄마랑 인연 끊고 살 거거든요. 아주머니들, 제가 아까 잘못 말했네요. 전 이제 이 사람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돈은 이 인간한테 직접 받아내시길 바랄게요. 아이고, 이건 또 뭔 상황이야? 아까는 아들이랬다가 아들이 아니라니. 인연은 계모임만 작살낸 게 아니라 지 가족 관계도 작살나버렸나 보네. 뭐 복잡한 건 모르겠고 어찌됐든 자네가 인연이 삥땅 친 돈은 못 내준다 그거지? 네, 저는 내줄 생각 없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아유, 어딜 가겠다는 거야? 방금 한 말 자세히 설명해. 갑자기 찾아와서 마지막이라니. 아들이 아니라니 이게 대체 다 무슨 뜻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꼴인데 엄마를 두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너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무슨 짓 당할 줄 알고? 엄마 아니라니까요. 전 당신 같은 엄마 둔 적 없어요. 생판 남이니까 어떤 짓을 당하시든 관심 없어요.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제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가 그 여자들한테 어떤 짓을 당하든지 상관없다는 뜻이었죠. 시어머니는 절규하듯이 남편과 저에게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우리는 들리지 않는 듯이 멈추지 않고 걸어갔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돌아보며 시어머니의 비참한 모습을 보는데 여자들에게 옷을 뜯기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참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우리 집에 찾아오면 그때 내쫓을 때 말했던 것처럼 가위질이라도 해서 옷을 찢어놓으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제가 하기 전에 계모임 여자들이 이미 그렇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속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한 뒤 저와 남편은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면 속이 아프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저희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남편은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교훈 삼아 저와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매일 저녁 식탁에서 웃음이 가득한 대화를 나누면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 둘 다 시어머니라는 큰 짐을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이었어요. 저랑 남편이 거실에서 아이와 놀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남편이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초췌한 모습의 시어머니가 서 있었죠. 정말 한눈에 봐도 피폐해진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헬쑥하고 옷은 남루했어요. 우리를 찾아온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10만 원을 줄 수 없겠냐는 말을 했어요. 계모임 민간들이 기어이 자기한테 고소를 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잘렸다고 돈이 없다고 징징거렸죠. 시모가 어떻게든 불쌍한 척을 해보려고 눈물을 짜내려고 자꾸 표정을 찡그리는데 그 꼴이 아주 우스꽝스럽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끝내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현관문 앞에서 드러눕겠다고 꼬장을 부리기 시작했죠.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인터폰으로 경비원을 부르라고 소리쳤고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사라졌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 저와 남편은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참고 이해하려고만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잘못된 부분은 명확하게 지적하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배운 거죠. 그저 피를 나눈 관계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무조건 용납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남편과 저희 둘은 부부란 서로에게 진정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외부의 어떤 문제나 갈등도 결국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남편이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단절하면서까지 저와 아이를 지키겠다고 결심한 것도, 저 또한 그 결심을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한 것도 모두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가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지금의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시련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이 우리 가족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 셈이죠. 저희 부부의 사연이 여러분들에게도 교훈을 남겼길 바라며 이만 얘기를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카페숍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33살 여성입니다. 제 나이 정도 되면 아이를 임신했거나 낳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처럼 인생이 흘러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창업을 한 건 아니었고 지금 위치에 다른 카페가 있었을 때부터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했었어요. 제가 일하는 카페이로 몇 개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고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다른 직장인들도 정말 많이 오는 곳이었어요. 처음 남편을 만나게 된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 당시 제 나이는 30살이었고 같은 건물 직장인들 또한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저는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활발한 성격이었기에 자주 오는 손님들께는 아는 척도 하고 사장님 몰래 서비스를 챙겨드리기도 했었어요. 저 주문 작은 걸로 시켰는데 큰 거로 바꿀 수 있을까요? 차액은 따로 지불할게요. 오늘은 제가 서비스로 사이즈 크게 해드릴게요. 자주 오셨잖아요. 정말요? 저번에 쿠키 챙겨주신 것도 너무 잘 먹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대신 사장님께는 비밀이에요. 자주 오는 분들께는 소소한 서비스도 챙겨드렸기에 가끔은 근황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보는 사람이 눈에 띄었고 한눈에 봐도 신입사원의 느낌이 물씬했어요. 오후에 커피를 2번이나 사가셨는데 퇴근도 못하고 또 커피를 사가시는 모습에 제가 직원을 더 뽑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본 적도 있었거든요. 직원분들은 괜찮은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일이 많아서 빨리 채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마음에 드는 신입사원을 채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풋풋한 신입사원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오는 같은 건물 직원에게 축하한다고 말씀드렸죠. 신입사원 안 뽑혀서 고생 많이 하시더니 드디어 뽑으셨네요. 그럼 오늘부터 야근 안 하시는 거예요? 아직 수습 기간이라 제가 야근을 하긴 해야 해요. 그래도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런가 애가 일을 잘 배우는 것 같아 수습 기간이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신입사원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여기에 1년 넘게 있었는데 그 정도는 바로 알아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은 저 한 분뿐인걸요? 어리버리하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정신없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지만 키도 컸고 몸도 운동을 하는지 다부져 보이는 매형이 딱 제 스타일이었는데 얼굴은 또 귀엽게 생겨서 힐끔힐끔 더 보게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귀엽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올 때마다 서비스를 챙겨주기도 하고 회사 생활 어려운 건 없냐고 물어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쭈뼛쭈뼛 거렸는데 수습 기간이 지나고 직원이 되고 나니 사람이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직원은 다른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와서 커피를 사고는 회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군기가 바짝 들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시간을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오는 모습에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니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여자친구가 있냐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보는 것 같은데 휴가는 따로 안 쓰세요? 여자친구가 평일에 데이트하자고 안 해요? 여자친구 없어요. 그리고 취업기간이 길었던 터라 일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매일 출근해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럼 저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예전부터 마음에 들었거든요. 제 대답에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 당시 남자친구도 저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을 때라 저희는 어렵지 않게 연인이 될 수 있었어요. 일하는 장소가 같다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일하면서 볼 수도 있고 가끔은 퇴근을 같은 시간에 해서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 저녁도 먹으며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1년 정도 사귀게 되었을 무렵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었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1살이 많았기에 32살이었고 저는 31살이었기에 결혼을 해도 되는 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아이는 낳을 거야? 낳게 되면 몇 명 정도 낳고 싶어? 난 외동이라 애 둘은 낳고 싶은데 내가 낳는 것도 아니니 그때 상황 봐야지 않을까? 애를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나도 애는 둘 정도는 낳고 싶었는데.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할까?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야 건강한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즘 노산도 워낙 많고 아기 가지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잖아. 요즘에는 결혼을 워낙 늦게 하는 추세였지만 저는 결혼을 하면 아이를 꼭 낳고 싶었거든요.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제가 하루라도 젊을 때 결혼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남자친구에게 결혼하자고 했고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진지하게 생각해본다고 했고 그날부터 저희는 결혼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다 보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가 궁금했는지 남자친구에게 제가 일하는 곳을 알려달라고 조르셨어요. 제가 싫어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지 저한테 먼저 자기 엄마한테 제가 일하는 곳을 알려줘도 되냐고 물어봤고 저는 괜찮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다음날 어머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회사 때문에 저 혼자 어머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대뜸 학교는 어딜 나왔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지방 국립대인 강원대를 졸업했어요. 강원대? 지방 국립대면 서울에 있지도 않겠네? 제가 지방에 있는 학교를 나왔다는 소리를 들으니 남자친구 어머님의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저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은 서울 애들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명문대를 나왔는데 고작 지방에 있는 대학 나온 거야? 우리 아들은 어디에서 만난 거야?
여기 카페에서 처음 만났어요. 제가 여기에서 일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이 건물 안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내가 면접을 보러 왔나 싶은 기분이 들었고 저 역시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공부 잘해서 명문대 들어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저희가 20대 초반도 아니고 대학 잘 나온 거로 자랑할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했기에 남자친구나 저나 대학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남자친구는 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는 편이었죠. 남자친구가 명문대를 나왔지만 본인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이 더 잘된 경우도 있고 좋은 대학을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기에 잘 안 풀린 케이스라며 자존심 상해했었거든요. 남자친구 어머님은 남자친구의 이런 마음을 모르시는 건지 저에게 의스대고 싶으셨던 건지 갑자기 의자에 걸터앉아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충분히 대기업 갈 수 있었는데 효자라 집에서 회사 다니려고 일부러 가까운 중소기업에 취업한 거야. 지금이라도 마음 먹으면 대기업 가고도 남지. 그런데 너는 언제까지 여기에서 일하려고? 저는 나중에 카페 차릴 거라 여기에서 더 일하면서 제 사업 더 준비한 다음에 나오려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대로 된 회사를 다녀야지. 요즘 한 집 건너면 바로 카페에 있더라. 요즘엔 그거 돈도 안 돼. 그거야 어떻게 하는지 나름이죠. 잘 되는 곳은 밖에서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제가 카페에서 일한 경력이 짧지 않기에 진상들을 정말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 어머님을 대하는 건 껌이었죠. 남자친구 엄마는 제가 기가 죽거나 고분고분하기를 바라며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며 말씀하셨고 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다 받아줬었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제가 행동하지 않았는지 속이 답답한 것 같아 보였었고 결국은 약속이 있다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날 저녁 남자친구를 만났고 저에게 어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어머님이 이렇게 학벌 보는 사람인 줄 몰랐어. 나를 보시자마자 대학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시더라? 그랬어? 나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좋은 대학 나오면 좋지. 그런데 솔직히 우리 밥벌이 편하게 하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난 지금 내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학만 보고 나를 판단해버리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더라. 그랬겠네.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왜 그러셨지? 저는 별것도 아닌 것에 트집을 잡혔다고 생각했고 난처해하는 남자친구에게 저희가 재혼가정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미리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 엄마 친엄마 아니고 새엄마야. 나 재혼가정이거든. 저는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었기에 남들이 봤을 때는 애교 있는 외동딸을 둔 집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랬기에 먼저 말하지 않으면 새엄마인 줄 모르는 사람도 많았죠. 굳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색안경을 쓰고 저를 판단하지 않길 바란 마음이었기에 남자친구한테는 먼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많이 가난했었고 친엄마는 제가 5살이 된 해에 저를 두고 도망가 버리셨습니다. 그 뒤론 아빠 일을 따라다니거나 유치원에서 아빠만 올 때까지 기다리며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제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아빠는 만나는 여자가 있었고 그때 그 여자가 지금의 저희 새엄마입니다. 저는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싫었고 언젠가 엄마가 다시 돌아올 자리를 새엄마가 뺏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새엄마는 제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셨고 그 와중에 친엄마와 연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엄마 보고 빨리 돌아오라고 했지만 친엄마 역시 다른 남자와 가정을 꾸렸고 애도 낳아서 키우고 있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뒤론 저도 새엄마에게 마음을 열었고 일반적인 모녀들처럼 말다툼도 했다가 같이 쇼핑도 다니는 사이가 되었죠. 제 학벌 가지고 남자친구 어머니가 한 소리 했기에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며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학교 가지고도 이렇게 말이 많으신데 내가 재혼 가정이라는 거 알면 결혼 없자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괜히 나중에 알렸다가 사기 결혼이네란 말 듣기 싫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당장 헤어지자고 해도 나 당신 원망 안 해. 남자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저를 말없이 안아주고는 고생했다고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너가 너무 밝아서 그런 사정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리고 이런 일로 엄마가 뭐라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요즘 시대에 그게 뭐가 흠이야. 심지어 너 어머님이랑 사이도 좋잖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사실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이번에 어머님 만나보니 이런 건 미리 얘기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 남자친구의 대답에 저는 안심하고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자친구는 어머님과 함께 제가 일하는 카페로 와서는 저보고 사과하라고 했고 남자친구 어머님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너한테 학벌로 망신 주려고 한 건 아니었어.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하다. 우리 엄마가 말을 좀 툭툭 내뱉는 스타일이거든. 내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으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그래, 내가 다음부터는 너에게 말할 때 조심하마. 남자친구 어머님은 남자친구가 난리를 치니 억지로 사과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와서 직접 사과하시는 모습에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기도 했었어요. 자기 아들이 명문대를 나왔으니 명문대 여자를 은근히 바랬을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이 저에게 사과하러 온 자리에서 제가 재혼 가정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곤 예비 시어머니 표정을 슬쩍 보았는데 조금 놀란 얼굴만 보이셨어요. 저는 당연히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계셨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 뒤로도 별말하지 않으셨기에 학벌은 문제가 되는데 재혼 가정은 괜찮으시다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제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았는지는 그날 저녁에 알게 되었죠.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을 때 속으로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아까는 본인 아들도 있었기에 내색을 못했고 이제 나에게 본인 속마음을 꺼내겠구나 싶은 생각에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사실 이 전화를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비 시어머니와는 친해지지 않은 상태로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러다 엎어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공통점 하나로 저희는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처음과는 다르게 어색한 기류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도 재혼가정 딸이었어. 아까 너한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 옛날 생각도 나서 알게 모르게 너가 고생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쳐서 괜찮은가 싶은 마음에 물어보고 싶더라고. 새엄마이신 거야? 새아빠이신 거야? 새엄마셔요. 그런데 저희 새엄마 정말 좋은 분이셔요. 그래서 저도 친엄마처럼 따르고 새엄마도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세요. 그렇다니 다행이다. 아들이 그런 얘기는 안 해서 그런 줄은 모르고 있었거든. 우리 아들은 알고 있었는지 담담하게 네 얘기를 들어서 너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연락한 거야. 예비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들으시고는 안심이 되셨는지 늦었다며 전화를 마무리하시며 내일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자 하셨어요. 다음 날 예비 시어머니와 단둘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숨을 푹 쉬시며 본인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내가 어제 이야기했듯이 내가 재혼 가정에서 자랐고 남편 만나서 우리 아들 낳아서 키운 거거든. 그런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잖아. 난 그래도 내 아들은 안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 솔직한 심정으론 우리 아들 와이프 되는 사람은 평범한 가정이었으면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되네. 예비 시어머니의 솔직한 속마음을 들었을 때 방금보다는 이렇게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모습이 더 진솔하다고 느껴졌고 저 역시 마음을 열고 예비 시어머니를 대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예비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안부 연락도 드리기 시작했어요. 아직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한결 가까워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맛있는 걸 먹게 되거나 예비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은 디저트를 보게 되면 남자친구 손에 시어머니 것도 들려서 집에 보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평범한 예비 시어머니, 예비 며느리 사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 어느 날, 나 혼자만 노력을 하고 있었구나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나랑 새엄마가 데이트를 하고 있었고, 같이 음식점을 가고 있을 때 예비 신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나 지금 사거리역 레스토랑에 있는데 당장 바지 하나 사들고 와라. 네? 갑자기 바지를 사오라뇨?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빨리 아무 바지나 사가지고 오라고. 갑자기 바지를 사오라고 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어리둥절해서 물어봤는데 제 질문에 답변은 해주지도 않으시고 빨리 바지를 사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부탁하는 말투도 아니었고 명령조로 말씀하시는 모습에 내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걸 바라는 건 아니었기에 지금 밖에 나와서 못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그제서야 어찌된 상황인지 자초지종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들어보니 친구들 모임 때문에 나왔다가 요실금 때문에 스커트에 쉬가 새어나와서 다들 가는데 혼자 못 일어났다고 하며 저에게 바지를 가져오라고 부탁하신 것이었어요. 제 생각엔 그렇게 큰일도 아니었고 저 역시 새엄마와 밖에 나와 있었기에 남자친구에게 부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계를 보니 남자친구가 곧 있으면 퇴근할 시간이었고 예비 시어머니가 계신 곳에서 남자친구 회사가 멀지도 않았거든요.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버럭 소리를 치셨죠. 그걸 어떻게 아들한테 시켜? 우리 집 며느리 될 거면 시어머니 될 사람 부탁 정도는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뭐 어려운 부탁하는 거 아니잖아. 얼른 바지 사가지고 와라. 부탁해도 모자랄 판에 벌써 제 시어머니가 된 마냥 행동하시며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에 더욱더 제가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려고 핸드폰을 두는 순간 새엄마가 옆에서 제 행동을 막으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한텐 그런 모습 보이기 싫을 수도 있어. 그래도 너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이런 부끄러운 부탁도 하는 거야. 아니, 아버님한테 연락해서 집에 있는 옷 하나 가져다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리기 쉬운 애로 생각하겠지. 그리고 막말로 아직 내 시어머니가 된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이렇게 너한테 직접 연락해서 부탁한 건 처음이잖아. 이럴 때 잘해야 너도 예쁨 받는 거야. 그리고 엄마도 유식음 있어봐서 아는데 엄청 당혹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 그러니까 눈 한번 딱 감고 다녀오자. 새엄마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도 하고 예비 시어머니가 곤란한 상황이라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겠지 싶은 생각에 넉넉한 바지 한 장을 사들고는 예비 시어머니가 계신 식당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예비 시어머니가 꼿꼿한 자세로 앉아 계셨고 그 모습을 보니 웃다가 찔끔 나온 수준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이 새어나와 편하게 앉아있지도 못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물어봤죠. 이 정도 될 때까지 화장실을 안 가신 거예요? 내가 애들한테 난 요실금 없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요실금 있는 애들처럼 화장실 자주 가면 안 될 거 아니야. 상황을 보아하니 너희들과는 나는 다르게 요실금도 없다며 우아 떨다가 이 지경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비 시모의 말을 들은 새엄마가 옆에서 한마디 하셨어요. 저희 나이에 쉬 참으면 큰일 나요. 요즘엔 착용감 좋은 것들도 많던데 하나 알려드릴까요? 새엄마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갛게 되었고 괜히 저에게 짜증을 내시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이러는 게 웃기냐? 올 거면 혼자 오지. 나 이런 꼴 보여주고 싶어서 너희 엄마도 데려온 거야? 엄마랑 같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저보고 빨리 오라고 연락하셨잖아요. 그러니 같이 온 거죠. 이러니까 내가 너한테 마음을 못 주는 거야. 애가 센스가 없어. 적당히 핑계를 대고 혼자 오던가.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새엄마가 웃으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이, 저희 나이에 요실금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와드리려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너무하시네요. 새엄마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괜히 저를 째려보셨고, 저도 한술 더 뜨면서 그럼 저희 그냥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제가 들고 있던 쇼핑백을 확 낚아채시고는 한 손으로는 가방을 잡으시고는 앞을 가리셨고 저에게 뺏듯이 가져간 쇼핑백으로는 뒤쪽을 가리신 후 화장실로 향하셨죠. 예비 시어머니는 한참 뒤에 나오셨고 당연히 저희가 갔을 거라는 생각에 홀가분한 얼굴로 화장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 이제 좀 편하시냐고 여쭤봤죠. 얼굴이 아까보다 훨씬 좋아지셨네요.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 다른 것보다 기저귀형이 좋다고 해서 그거를 사다 드린 거거든요. 너가 그것만 가져와서 한 거지? 난 그런 거 안 차도 돼. 이번엔 너무 웃다가 그런 거야. 저희 엄마가 자연스러운 거라고 창피한 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계속 실수하지 마시고 편하게 착용하고 다니세요. 다음번에 제가 못 나오는 상황이면 어떡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와 새엄마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쌩 하고 가버리셨어요. 그 행동에 예비 시어머니와 나는 같은 마음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었고 그대로는 저 역시 예비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행동을 멈췄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도 좋은 점수를 따지 못할 거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결혼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지만 몇 차례 만난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망설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오랜 설득과 회유 끝에 결국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남자친구는 오는 도중 앞에서 사고가 났는지 도로는 주차장이 되었고 경찰차가 지나갔다는 연락을 해왔고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하셔서는 용달차를 타고 가도 되겠냐 물어보셨어요. 이번에 새로운 직원 하나가 배송 보내야 하는 물건을 누락시켜서 다녀오느라 트럭을 타고 가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예의에 어긋나 보일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옷은 작업복 입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럼 옷은 정장으로 입고 왔지. 아무래도 그렇겠지? 최대한 빨리 가마. 아빠가 작업복으로 오는 것도 아니었고 차가 트럭인 것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에 조심히 오라고 말씀만 드렸죠. 사람 마음이 급해지면 사고가 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따라 도로에 차들이 많이 있었고 30분이면 가는 거리를 1시간이 되도록 차도에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근처에 축제가 있어 도로 통제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어쩐지 이 정도로 막힐 도로가 아닌데 차도 평소보다 많다고 느꼈거든요. 혹시나도 늦으면 어쩌나 싶은 생각에 조바심이 났지만 다행히 늦지 않게 상견례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새엄마도 저와 비슷하게 도착했기에 같이 음식점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예비 시어머니도 지하주차장에 들어왔다고 문자를 보내셨죠. 예비 시어머니는 주차장에 도착했다고 하시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음식점에 들어가면 되겠다. 아빠는 어디쯤이지? 전화해봐야겠다. 음식점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예비 시부모님을 기다리면서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 아빠도 곧 상견례 장소 주차장에 도착한다고 하셨고 저는 창가 쪽을 보며 아빠가 들어오고 계신가 봤어요. 예비 시부모님께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창문 밖으로 아빠 차가 보였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창가에서 손을 흔들었죠. 아빠도 제가 보이셨는지 자동차 창문을 여시고는 얼굴을 내밀어 저에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아빠는 지상에다가 용달차를 주차하시고는 헐레벌떡 뛰어오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 같이 예약한 룸으로 들어갔고 저희 부모님이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잠깐 자리를 비우신 틈에 예비 시모가 아빠 차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아까 예비 사돈이 웬 트럭에서 내리던데 너희 아빠 차가 트럭인 거야? 네, 오늘은 트럭 타고 오셨어요. 요즘 회사에 일이 많아지셔서 가끔 도와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동네에 축제 때문인지 도로 통제되는 곳이 많아서 시간을 못 맞추실까봐 바로 이곳으로 오셔서 트럭 타고 오신 거예요. 어머님도 오시는 길 막히지 않으셨어요? 아니, 지금 나이가 몇인데 변변치 않은 차 하나 없으신 거야? 예비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는 귀에 들리지 않는지 표정을 구기며 본인 할 말만 하셨고, 제가 아니라고 반박하려는 순간 저희 부모님이 룸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건네셨어요. 이 와중에 제가 트럭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잠자코 있었죠. 남친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예비 시부모님들께 이것저것 물어보셨고, 예비 시모는 시큰둥하게 대답하거나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너무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죠?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수준차가 나서 결혼시켜도 애들이 행복할 것 같지가 않네요. 아들이 좋다고 하니 많이 참고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수준이 맞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신뢰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된 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가난하셨다는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애 엄마도 도망갔다면서요. 예비 시어머니의 무례한 말에 아빠보다 새엄마가 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요? 그리고 이런 헌행은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닌가요? 무례한 건 그 집 사람들이죠. 딸 결혼으로 장사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게 멍청한 건 아니라서요. 뭐라고요? 진짜 보자 하니까 못하시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아까 오실 때 차 보니까 어떤 모양으로 살아왔는지 대충 보이더라고요.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어느 정도는 나이가 차면 차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나이에 격에 맞는 차를 타고 다니게 되니까요. 저희 차는 1억이 넘는 벤츠예요. 사돈 어른께서 타고 오신 트럭이랑 같은 공간 쓰는 것도 웃기죠. 예비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서는 거만한 태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저 때문에 부모님이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것 같아 죄송한 마음과 예비 시어머니에게 너무 화가 나 얼굴이 새빨개진 순간 저희 엄마와 아빠는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 당황했고, 예비 시부모도 상황에 맞지 않게 본인들을 비웃는다고 생각했는지 불쾌한 듯한 얼굴 표정을 지었고, 저희 아빠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파혼하시죠. 그럼 서로 더 얼굴 볼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제 차는 가져가야 할 것 같네요. 시모가 보란 듯이 식탁에 차키를 올려놓고 있었는데 저희 아빠는 그 차키를 쓱 가져가셨어요. 그 모습에 예비 시모가 벌떡 일어나서는 소리쳤죠. 지금 제가 보는 앞에서 저희 차 훔쳐가시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성실하게 돈 벌 생각을 해야지 남의 걸 탐내면 되겠어요? 남의 걸 탐내는 건 제가 아니라 그쪽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트럭 타고 온 것 때문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거든요. 상견례 자리에 트럭 타고 나오면 말 다 했죠. 아빠는 계속해서 비아냥거리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명함을 하나 건넸고 예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입을 떡 벌린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아빠가 건넨 회사 명함이 남친이 다니는 회사 명함이었거든요. 그리고 직함에 떡하니 대표라고 써 있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실 남자친구가 저희 아빠 회사 직원이었고 저는 이 사실을 사귀고 나서 바로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일하던 카페 위에는 회사가 3개 정도 있었고 아빠는 운송회사를 운영하셨기에 당연히 IT 기업에 남친이 다닐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 아빠 회사에서 회계 처리 업무를 주로 해주고 있던 것이었기에 우리 아빠가 대표인 걸 말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괜히 그럼 서로 불편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갖고 있는 재력이 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회사 대표여도 저와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고, 저희 부모님 역시 저에게 비싼 명품을 사다 주신다거나 하지 않으셨기에 친한 친구 몇 명만 저희 아버지가 회사 대표인 걸 알고 있었죠. 남친과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무렵 아빠가 남자친구를 데려오라고 했고, 그때 제가 부모님께 남자친구가 사실 아빠 회사 직원이고 남친이 자기 회사 대표가 우리 아빠라는 걸 알면 회사에서도 서로 불편해질 것 같아서 결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에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예전에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던 전적이 있었기에 결혼을 할 수 있을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은 알겠다고 해주셨고 아빠는 제 남자친구가 누구인지 알았기에 회사에서 몰래 챙겨주신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동창회에 간다고 했던 남자친구가 밤에 저를 부른 날 왜 그런가 싶어서 내려가 봤고 아빠가 끌고 다니는 벤츠차를 타고 있길래 너무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는 이 차는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못 보던 차네? 갑자기 이 차는 뭐야? 저번에 야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오시더니 집에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버스 타고 가거나 버스 끊기면 택시 타고 간다고 했더니 편하게 타라고 주셨어. 회사 다닐 동안 편하게 쓰라고 하셨다? 우리 사장님 진짜 최고지. 남자친구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회사 사장님을 칭찬했고 회사 출퇴근할 때마다 저희 아빠가 빌려주신 차를 타고 다니곤 했었습니다. 근데 예비 시부모님들이 그 차를 본인들 차라고 속이고 마음대로 타고 온 것이었어요. 저는 차 키만 보고는 아빠 차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는데 저희 아빠는 한 번에 알아보신 것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차 키를 챙겨 들고 먼저 나가셨고 저도 나가려고 하는 순간 남자친구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상했는지 눈이 동그랗게 돼서는 저를 쳐다보았지만 그 자리에서 파혼을 통보해버렸어요. 파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 있었어? 우리 아빠가 용달차 끌고 온 모습 보니 너희 엄마가 수준이 안 맞아서 결혼을 못 시키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알겠다고 했어. 저희 아빠 회사 특성상 주말에 일을 하게 되는 날도 있는데 그때마다 직원들에게 주말 출근은 사장이 해야 하는 거다. 직원들은 주말에 푹 쉬는 게 업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주로 아빠만 출근을 하셨었고 상견례 날은 직원이 한 배송 실수도 있었기에 아빠가 트럭을 타고 다녔던 것이었어요. 아빠가 직원들을 배려한 부분이 이런 화살로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죠.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는 남자친구를 붙잡고는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며 발을 동동거리셨어요. 아, 이제 어쩌면 좋니? 수진이 아버지가 너희 회사 대표래. 너 알고 있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너가 대답해봐. 그게 저 말이야? 남자친구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기에 저를 쳐다보고는 예비 시어머니가 한 이야기가 사실인지 되묻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겠다 싶은 마음에 맞다고 해주니 남친은 그 자리에서 예비 시모에게 호통치기 시작했어요. 기어코 아들 인생 망쳐놓으니 좋아? 엄마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라고 했잖아. 도대체 뭘 했길래 이 사단을 만들어? 지금 나한테 성질 난다고 달라지는 거 있어? 예비사단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상에 주차하셨으니까 우리가 얼른 나가서 붙잡아야지. 너랑 나랑 싸우면 되냐?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에게 아빠를 불러달라고 했지만 제가 계속 룸에서 나오질 않으니 저희 부모님이 다시 들어오셨고 저희 아빠를 본 남자친구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서 말을 더듬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실례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죄송하다고 빌게요. 저 수진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남자친구가 저희 아빠한테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니 예비 시어머니도 이때다 싶어 은근슬쩍 상황을 넘어가려고 했어요. 아,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이렇게 우리 아들 회사랑도 엮인 인연인데 파혼이라뇨. 제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실수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애들 결혼 얘기 나누시죠. 먼저 저한테 결혼 못 시키겠다고 하셨잖아요. 심지어 수준이 안 맞는다고 했나요? 급이 안 맞는다고 했었나? 아빠의 말에 남자친구가 무릎을 꿇고는 자기가 대신 사과드리겠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호들갑을 떠셨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렇게까지 아는데 한번 넘어가 주시죠, 사돈. 예비 시어머니는 사돈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고 저희 아빠는 한숨을 푹 쉬고는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비 시모와 남친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지만 저랑 새엄마는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보고는 아빠가 왜 이러시나 싶었어요. 그렇게 죄송하시다면 애들 결혼하는 신혼집 기대해도 될까요? 원래는 제가 하나 해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죄송하다고 하시니 저도 기회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 회사도 그렇고 저희 딸이 하는 카페도 서울이니 그 주변 가까운 곳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거기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걸 저희가 어떻게 마련합니까? 제가 이렇게 죄송하다고 빌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는 집안에 제 딸 보낼 생각 없습니다. 제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랐네요. 이제라도 격찰해서 제 딸 결혼시킬 겁니다. 겉쪽팔린 줄 아세요? 남의 차 훔쳐서 타는 주제에 어디 지들 차인 것처럼 행색을 해? 아빠가 진짜 용서해 주는 줄 알고 희망을 품었던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의 태도를 보고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고 남자친구는 저를 붙잡고는 진짜로 파혼을 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나는 이런 집안에 시집가기 싫어. 나 말고 너랑 끝맞는 여자 찾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 자리에서 파혼을 통보했기에 이렇게 끝이겠지 싶었는데 다음날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 회사로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사장님 만나러 왔다고 했고 명함까지 내밀면서 여기 대표랑 사돈된 사람이라며 로비에서 큰 소리를 뻥뻥 치더라고요. 그래서 로비에 있던 분께서 저희 아빠한테 연락을 하셨지만 당연히 저희 아빠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겠죠. 건물 경비원분들께서 난리치는 예비 시어머니를 건물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고 그 순간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저와 예비 시어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헐레벌떡 달려오셔서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게.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 너희 아빠한테 이 얘기 좀 해줘라. 내가 그 걱정에 잠을 못 잤어. 내가 너 이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만 한다고 해도 내가 더 이상 가서 안 와마. 예비 시어머니는 아직도 본인이 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이해해주는 것처럼 행동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하고 있던 카페도 저희 아빠 소유였고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고 월세 받고 계셨고 1층 계약이 끝나면 제 카페를 차리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바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아르바이트라면서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을 배우고 있는 때였죠. 겸사겸사 제 카페를 차리기 전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있을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이런 저를 이해해주겠다는 뉘앙스로 얘기하는 모습에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비아냥거리며 말씀드렸죠. 이 자리 저희 아빠 소유예요. 이 카페는 저희 아빠한테 월세 내면서 임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줌마가 이렇게 소란피면 아들이 창피해서 회사 다니겠어요? 아주 아들 회사에서 내보내려고 고사를 지내시네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응? 너한테 철하라고 하면 내가 철이라도 할게. 아줌마, 그래도 제가 알던 정이 있으니 이번 한 번은 넘어가 드릴게요. 당장 저희 가게에서 나가세요. 지금 안 나가시면 저 경찰 불러요. 그럼 우리 아들한테 피해 안 주겠다고 약속하면 우리 아들 자르면 안 된다고 너희 아빠한테 말 좀 잘해줘. 그것만 약속하면 내가 당장 나가마. 남의 차나 훔쳐 타는 도둑 주제 이제는 영업방해까지 하시네요? 아주 제대로 콩밥을 먹어야 정신 차리시겠어요? 경찰 부를게요. 경찰 소리에 예비 시어머니는 카페를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파혼을 하고 나서도 남자친구에게는 계속 문자가 왔었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남자친구한테도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지금은 별 문제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예비 시모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아빠한테 남자친구 소식을 들었는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비 시모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상견례 때 예비 시모모가 우리 아빠 차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 때문에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로 신고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진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희 집까지 찾아오신 것이었죠. 내가 잘못했다. 아들 장가 보내는데 저희가 가진 게 하나도 있어 보이려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사장님이 저 용서 안 해주시면 저 감옥 가야 해요. 남자친구 엄마는 본인이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실 거냐고 하길래 아빠가 용서해주면 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죄질의 경우에는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형사처벌 받는 부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처벌받는 수위 정도만 낮아지는 것이었죠. 울며 불며 죄송하다고 하는 남자친구 엄마를 향해 저희 아빠는 생각해본다고 말씀하셨죠. 감사합니다. 처리하라고 하시면 절도 할게요. 이렇게 집 막무가내로 찾아오시면 합의는 꿈도 꾸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희 아빠의 말 한마디에 남자친구 엄마는 감사하다고 허리를 90도로 숙이고는 가버렸어요. 저희 아빠가 신고할 거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정말 신고하실 줄 몰랐기에 아빠한테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진짜 합의해 주실 거예요? 언제 신고하신 거예요? 합의는 해줘야지. 그리고 나는 신고할 생각 없었는데 저 집 아들이 찾아와서는 자기 부모가 잘못한 거니 책임지겠다고 신고하라고 하더라고. 저런 부모만 아니면 사이 삼아도 될 놈인 것 같더라. 아무리 본인 부모가 잘못했어도 신고해달라는 자식은 없거든. 사직서 내면서 그 말을 하길래 대단하다 싶었어. 그런데 부모가 저 모양이니 결혼 안 하길 잘했지. 누군가는 저에게 그냥 예비 시부모님들만 안 보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저는 부모 자식은 천륜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엄마가 저를 그렇게 매몰차게 버렸어도 제가 엄마를 잊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지금은 남자친구가 제 편을 드는 거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저 때문에 자기 부모도 못 보고 산다고 제 탓을 할 게 뻔했기에 이 사람과는 여기까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이라도 좋게 좋게 헤어지는 것이 서로의 미래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여자는 모든 걸 가졌을 때, 남자는 모든 걸 잃었을 때 본 모습이 나온다고 하는데 예비 시모는 꼴랑 벤츠차, 그것도 아들이 회사에서 받아온 차 가지고 그렇게 갑질을 해대려고 하는데 그 집안이랑 결혼했다가는 어차피 이혼했을 테니 파혼이 훨씬 깔끔하다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파혼을 하고 몇 개월 뒤 아빠 회사 건물 1층 카페숍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저에게 증여를 해주신 부분이었지만 저는 다른 임대인들처럼 꼬박꼬박 월세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야 제 스스로 책임감이 생기고 가게도 더 열심히 운영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으로 제 명의 가게가 생겨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때와 다른 건 없지만 제 상황을 알게 된 친구들이 소개팅 받으라고 연락을 하지만 아직은 마음이 내키지 않기도 하고 조금 더 카페를 성장시키고 자리 잡은 후 소개팅을 하던가 선회받아서 남자를 만나던가 하려고요. 아빠랑 새엄마도 전 남친보다 더 좋은 남자 소개시켜주겠다고 저한테 맨날 선보라고 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제 카페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빠랑 새엄마도 상대 부모가 중요하구나를 느끼셨는지 예전에 비해 어떤 집안 자식인지를 살펴보시더라고요. 전 남친은 아직도 회사 못 구하고 있고 예비 시모는 나와 결혼시키지 못한 걸 뼈저리게 후회한다는 소식을 전 남친이랑 같은 부서였던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파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제 속 시원하라고 전남친 소식을 알려주는데 생각만큼 마음이 그렇게 후련하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만 나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건 본인 수준을 알고 남을 깔보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